저 여자 당장 끌어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경기도 용인 제3야 전군 사령부 대강당. 차기 군단장 이취임식을 앞두고 수백 명의 장교가 도열한 가운데 박철규 소장의 고함이 얼음장처럼 정적을 갈랐다. 박철규.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골수 보병. 그는 군대라는 조직의 순수성, 즉 남성성이 훼손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특히 여군 할당제 같은 정책은 군의 전투력을 좀먹는 암이라 여겼다. 그의 눈에 여군은 효율적인 전투 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라 번거로운 행정 절차와 구설을 몰고 다니는 관리 대상에 불과했다. 그의 분노에 찬 손가락이 향한 곳은 단상 바로 앞, 내빈석 중에서도 가장 중앙. 방금 도착할 신임 군단장 3스타를 위해 비워둔 대한민국 육군에서 손꼽히는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좌석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낯선 여군 장교가 꼿꼿이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요즘 것들은 위아래도 없나. 박 소장은 그녀의 계급장을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에게는 그저 감히 높은 자리를 탐하는 군기 빠진 무례한 여군일 뿐이었다. 아마 영관급 중령이나 대령이랍시고 폼을 잡는 것이리라. 장군들이 입장하고 있는데도 일어나지 않는 저 오만함. 그는 오늘 본보기로 저 여군의 군기를 잡기로 마음먹었다. 귀 먹었어. 내년 소속이 어디야? 그가 다시 한번 포효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꺼지지 못해. 여기가 내년이 앉을 자리로 보여. 내년. 장교, 그것도 수백 명의 부하가 보는 공개 석상에서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될 모욕적인 단어였다. 사방이 얼어붙었다. 박 소장의 참모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그때였다. 서류를 검토하던 여군 장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읽던 서류를 무릎 위에 반듯하게 내려놓더니 소음의 근원지인 박철규 소장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 시선에는 당황이나 분노 혹은 두려움 같은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투명한 유리알 너머로 무기물을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박 소장을 빤히 쳐다보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완전한 무시였다. 에이, 2년이. 박 소장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가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내리려던 바로 그 찰나. 모두 차렷. 신임 제7기동군단장 한지수 중장님 입장하십니다. 장내 방송이 우렁차게 울렸다. 박철규는 짐승처럼 달려들려던 자세 그대로 우뚝 멈춰섰다. 그리고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방금 자신이 내년이라 부르며 끌어내려 했던 바로 그 여군 장교.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단상 위로 올라선 그녀의 어깨에서 위험 있는 세 개의 별이 강당의 조명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지수 중장. 파격적인 인사로 임명된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기동군단의 첫 여성 군단장. 그녀는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기 전 객석에 부동자세로 굳어버린 박철규 소장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박철규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수백 명의 장교들이 숨죽인 채 공개적으로 상관을 모욕한 소장과 그 모욕을 정면으로 받은 신임 중장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박철규는 직감했다. 자신의 군 생활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끝장났음을. 이 취임식은 지옥의 시간이었다. 한지수 중장의 취임사는 짧고 간결했지만 저는 이곳을 편견과 관료주의가 아닌 오직 능력과 효율로만 작동하는 전투 기계로 만들겠습니다라는 대목에서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박철규를 꿰뚫었다. 식이 끝나자마자 그는 도망치듯 강당을 빠져나왔다. 집무실에 틀어박혀 담배에 불을 붙였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려 불이 붙지 않았다. 중장. 여자가 중장이라고.
그는 설마 했다. 어떻게 신임 군단장이 아무런 수행원도 없이 먼저 식장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함정이었다. 자신 같은 구시대적 군인을 걸러내기 위한 명백한 함정. 예상대로 직통 전화의 붉은 램프가 깜빡였다. 박 소장. 지금 즉시 군단장실로 오도록. 군단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그가 걸어온 30년 군 생활의 종착지처럼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중장은 거대한 집무실 창가에 서서 막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충성. 박철규 소장 명령에. 앉으라는 말 안 했네. 한 중장이 몸을 돌리지도 않은 채 말했다. 박철규는 입을 다문 채 그 자리에 뻣뻣하게 서 있어야 했다. 1분, 2분. 침묵이 그의 숨통을 조였다. 천천히 몸을 돌린 한 중장이 책상에 걸터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그의 인사 파일이 들려 있었다. 박철규 소장. 자네는 내가 왜 그 자리에 먼저 앉아 있었다고 생각하나? 자네의 그 썩어 빠진 편견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네. 설마 했는데 자네는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움직여주더군.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의 그 입 말이야. 그녀는 파일을 책상에 던졌다. 지난 3년간 자네가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내뱉은 말들이다. 그녀는 파일의 한 페이지를 펼쳤다. 여군이 무슨 훈련이냐 행정이나 봐라. 28사단 참모 시절 발언. 회식 자리에 여군이 빠지면 분위기가 안 산다. 9사단 연대장 시절 발언. 여자는 밤샘 근무 세우지 마라. 생리적인 문제는 골치 아프다. 현 보직 부임 첫날 훈시. 박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 행적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저는 군의 사기를 위해. 사기? 자네가 말하는 사기란 건 자네의 아랫사람들이 자네 비위 맞추는 걸 말하는 건가? 자네가 오늘 수백 명의 장교 앞에서 내뱉은 내년이라는 단어. 그건 나 한지수를 모욕한 게 아니야. 한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 소장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자네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의 명예를 모욕했네. 그리고 이 별의 무게를 모욕했어. 그녀는 박 소장의 어깨에 달린 별 2개를 노려보았다. 자네는 지휘관 자격이 없네. 오늘부로 박철규 소장을 현 보직에서 해임하고 제15보 병사단 부사단장으로 명한다. 박철규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15사단. 강원도 화천. 최전방 GOP 사단. 그것도 사단장 이스타이 아니라 그 휘하의 부사단장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소장이 소장의 부하로 들어가는 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치욕적인 인사였다. 그것은 좌천을 넘어 박철규라는 군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선고였다. 군단장님, 제거하여 주십시오. 명예롭게 군 생활을 마칠 기회. 명령이다. 한지수 중장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자네가 말하는 명예가 무엇인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한번 제대로 고민해 보도록. 이상. 박철규 소장은 경례도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군단장실을 빠져나왔다. 모든 것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박철규 소장의 해임 및 좌천 명령은 불과 몇 시간 만에 공식화되었다. 어제까지 그에게 아부하던 참모들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짐을 싸서 사령부를 떠나기 직전 박철규는 마지막으로 군단장실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심정으로 혹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을 열었다. 무슨 용건인가? 이제 자네는 내 부하가 아닐 텐데. 박철규는 모자를 벗어 손에 쥐었다. 그리고 뻣뻣하게 굳어있던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의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진심 어린 그리고 가장 비굴한 사과였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저의 편견이 장군님의 명예에 누를 끼쳤습니다. 군인으로서, 인간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제발, 제발 마지막 명예만은 지킬 수 있도록. 한지수는 한동안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차가웠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 했다. 일어나게. 그녀는 창가로 걸어갔다. 박 소장. 나는 자네를 벌주기 위해 15사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네. 예. 나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네. 하지만 그 변화는 따뜻한 집무실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바닥에서 시작되는 법이지. 진정한 리더십은 계급장이 아니라 존경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고, 자네는 아직 그걸 몰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네. 자네에게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 기회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스스로 증명해내야 하는 걸세. 가서 증명하게. 자네가 아직 군인인지 아니면 그저 별단 꼰대인지. 자네가 지켜야 할 것이 자네의 자존심인지 아니면 혹한 속에서 떨고 있는 우리 병사들인지. 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네. 물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자네는 그곳에서 조용히 썩어가게 될 걸세. 박철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기회라기보다 내가 알아서 기어올라와 보라는 냉혹한 시험대였다. 그는 낡은 지프에 몸을 싣고 북쪽을 향해 달렸다. 화천. 그가 배정받은 15사단 GOP의 부사단장실은 사실상 낡은 GOP 대대 건물의 간부 숙소를 개조한 곳이었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페인트가 벗겨져 시뻘겋게 녹슨 관물대, 한겨울 칼바람이 그대로 스며드는 낡은 목재 창틀, 그리고 매트리스가 꺼져 쇠 파이프가 만져지는 침상. 그곳은 지옥이었다. 박 소장은 처음 며칠간 절망감에 휩싸였다. 내가 이런 곳에서 썩어야 하다니. 그는 자신을 이곳으로 내몬 한지수 중장을 저주했다. 절망에 빠져 숙소에 틀어박혀 있던 박철규는 더 이상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에 새벽 순찰을 나섰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 그는 경계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한 병사와 마주쳤다. 충성.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소장을 보고 병사가 기겁하며 경례했다. 박철규는 대답도 없이 그를 지나치려다 병사의 발을 보고 우뚝 멈췄다. 병사는 낡아서 앞코가 찢어진 방한화를 신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찢어진 틈새로 검붉게 변해버린 발가락이 보였다. 병사는 동상에 걸린 발의 고통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고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그 순간 박철규 소장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한지수 중장이 말했던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짜 군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병사의 찢어진 방한화가 그에게 절규하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별 계급장과 헛된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진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저 혹한 속에서 나라를 지키다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어린 병사들이었다. 의무실로 가자. 그는 병사를 부축했다. 의무실에서 그는 규정 때문에 비상약품 캐비닛을 열지 못한다는 의무병을 밀치고 전투와 발로 자물쇠를 걷어차 부쉈다. 그리고 얼음장 같은 물에 직접 손을 담가 그 병사의 더러운 발을 씻겼다. 그는 자신의 불같은 성미를 처음으로 규정이 아닌 사람을 위해 사용했다. 박철규는 그날부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찢어진 기미병의 방한화를 들고 사단 군수참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절차를 운운하는 그에게 박 소장은 내일 6시까지 신품 방한화 100켤레가 도착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자네 사무실로 찾아가겠다고 통보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직접 지프를 몰고 사단 사령부로가 비축 물자를 강탈해왔다.
그리고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 앞에서 직접 방아나 상자를 내렸다. 방아나 찢어진 놈들 다 나와. 지금 당장 갈아 신어. 그의 개혁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판공비와 개인 예금을 털어 GOP 전 초소에 최신형 온열기를 설치했다. 운전병과 당번병을 돌려보내고 직접 방탄모를 쓰고 병사들과 함께 철책을 걸었다. 취 사장에 들이닥쳐 내 새끼들 입에 이런 쓰레기를 넣지 말라며 사비를 털어 매일 고기를 배식시켰다. 내 놈들은 내 새끼들이다. 내 새끼들 굶기고 얼게 하는 놈들은 내가 가만 안 둔다. 처음엔 쇼라고 수군대던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진심은 통했다. 병사들은 그를 박 소장이나 부사단장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만이 아는 암호 별아버지가 탄생했다. 봄이 올 무렵 한지수 중장의 연초 순시 일정이 15사단에 잡혔다. 신임 사단장 오정식 소장 박철규보다 후배은 박 소장이 이뤄낸 성과를 자신이 한 것처럼 포장할 기회라며 완벽한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다. 시찰 당일 한 중장이 헬기에서 내렸다. 오 사단장이 환하게 웃으며 브리핑 룸으로 안내했다. 군단장님, 이쪽으로. 완벽한 보고 자료를. 바로 그때 박철규 소장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군단장님, 보고는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받으십시오. 저곳이 현장입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오 사단장의 얼굴이 굳었지만 한 중장은 박 소장의 흙먼지 묻은 전투복을 가만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박 소장이 안내하게. 오 사단장과 참모들은 여기 대기하도록. 한 중장은 박 소장의 낡은 지프를 타고 GOP 초소로 향했다. 그곳에서 한 중장은 경계 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한 병사를 지목했다. 자네 군 생활할 만한가? 자네 부사단장은 어떤 사람이지? 병사는 망설임 없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솔직히 집에 가고 싶은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저희 부사단장님 같은 분이 지켜주신다면 전역하고도 이 부대 방향으로는 큰절 올릴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둘입니다. 초소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한 중장은 병사들을 내보낸 뒤 박철규와 단둘이 남았다. 박철규는 천천히 돌아서서 한지수 중장을 향해 섰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바치는 최고의 존경이었다. 충성. 박 소장이 자신의 군 생활 두 번째 경례를 올렸다. 한 중장은 말없이 그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눈에 비로소 따뜻한 미소가 어렸다. 충성. 박 장군. 진정한 군인이 된 것을 축하하네. 한 중장이 돌아간 뒤 사단장실은 분노로 폭발했다. 박 소장,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군단장님 앞에서 나를 완벽하게 허수아비로 만들었습니다. 오정식 사단장은 박철규의 모든 행위가 지휘 계통을 무너뜨린 월권이라며 경로했다. 당신이 저지른 불법적인 예산 전용과 지휘체계 교란에 대해 나는 공식적으로 육군본부에 감찰을 요청할 것입니다. 박철규는 물러서지 않았다. 좋네. 감찰이든 뭐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나는 내가 할 일을 계속하겠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사비가 아닌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했다. GOP 대대의 모든 보급 예산 내역서를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부사단장과의 대화 시간을 정례화하여 병사들의 고충을 직접 해결했다. 그가 병사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어갈 무렵 오 사단장의 요청대로 육군 본부 감찰실 장교들이 15사단에 도착했다. 감찰팀장 한성진 대령은 박철규를 매섭게 몰아붙였다. 박 소장, 개인 자금을 사용한 것, 군수 참모를 협박한 것, 명백한 규정 위반과 직권 남용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네. 병사들이 얼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필요한가?
감찰팀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병사들과의 개별 면담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난 병사들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첫 면담 대상인 김진우 이병 이제 일병이 되었다은 단호하게 말했다. 부사단장님은 쇼가 아닙니다. 그날 새벽 소장님이 직접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고 제 더러운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감찰관님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밥 사주고 옷 입히는 것도 감찰하십니까? 병사들은 별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신뢰라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들었다. 그때 박 소장이 설치했던 온열기 중 하나가 노후 전선 합선으로 작은 화재를 일으켰다. 오 사단장은 이것을 결정적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박철규는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 내 불찰이다. 즉시 전 초소의 전기 안전 설비를 전면 재점검하고 육군 본부에 정식으로 전문가 진단을 요청하겠네. 그의 정직한 태도에 감찰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감찰팀장 한성진 대령은 규정 위반 사실과 함께 종합 의견을 보고서에 담았다. 박 소장의 조치는 GOP 부대의 전투력 및 병사 복지 수준을 전군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음. 처벌보다는 그의 혁신적인 지휘 방식을 전군에 전파할 필요성 검토 요망. 이 보고서는 오정식 사단장의 박철규 해임 건의서와 함께 한지수 중장에게 올라갔다. 한 중장은 즉시 오 사단장을 호출했다. 오 사단장. 자네는 부하의 잘못을 감싸기는커녕 자신의 무능을 덮기 위해 부하를 모함했어. 자네야말로 지휘관 자격이 없네. 오늘부로 오정식 소장을 15사단장 보직에서 해임한다. 육군 교육사령부로 발령 조치하게. 그날 오후 한 중장은 다시 15사단 GOP를 찾았다. 박 장군. 자네의 이곳 실험은 끝났네. 아주 성공적으로. 박 소장은 이곳을 떠나야 함을 직감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더 큰 곳으로 가야겠네. 자네를 육군 군수사령관 직무대리로 임명할 것을 육군 본부에 상신했네. 박철규의 눈이 커졌다. 군수사령부. 전군의 물자와 보급을 총괄하는 중장 보직이었다. 군단장님. 저는 군수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 자네는 규정 뒤에 숨은 군수가 아니라 병사를 위한 군수가 무엇인지 몸으로 증명했어. 나는 자네가 이제 국가 예산으로 대한민국 육군 50만 대군을 먹여 살리길 바라네. 그게 자네에게 주는 내 마지막 명령일세. 박철규가 15사단을 떠나는 날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도열해 그를 배웅했다. 김진우 병장이 달려나와 밤새 꿰맨 낡은 방한 장갑 한 켤레를 건넸다. 박 소장은 그 장갑을 가슴에 품고 대전의 군수사령부로 향했다. 그가 마주한 군수사는 관료주의에 막힌 거대한 심장이었다. 첫 회의에서 그는 나는 당신들의 완벽한 보고서를 받으러 온 게 아닐세. 나는 최전방 병사의 찢어진 전투화를 해결하러 왔네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천의 보급창을 급습해 잠자던 신형 헬멧을 강제로 불출시켰고 군 급식 납품업체의 비리를 적발해 계약을 파기했다. 군수 마피아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정치권의 압력과 육군 참모총장의 우려에도 그는 저는 정치인들 비위 맞추는 것보다 매년 동상으로 발가락 잘리는 병사 20명을 지키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병사 만족도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해 군수 시스템을 뿌리부터 뒤집었다. 1년 뒤 혹독했던 겨울. 그해 겨울 전군의 신형 방한 장비가 조기 보급되었고 단 한 명의 동상 환자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봄. 박철규는 어깨에 빛나는 3개의 별 정식 중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그의 첫 공식 순시 일정은 15사단 GOP였다. 낡은 막사는 신형 생활관으로 바뀌어 있었고 취사장의 식단은 풍족했다. 그가 병사들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저녁을 앞둔 김진우 병장이 달려왔다. 사령관님,
덕분에 몸 건강히 전역하게 됐습니다. 그때 또 다른 헬기가 내렸다. 한지수 중장이었다. 두 사람은 해질녘 철책선이 바라보이는 언덕으로 향했다. 이제 좀 장군다워졌네, 박 장군. 모두 군단장님께서 기회를 주신 덕분입니다. 박철규 중장은 천천히 돌아서서 한지수 중장을 향해 섰다. 그것은 부하를 내치지 않고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스스로 깨닫게 하여 더 큰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진정한 리더에 대한 경이었다. 충성. 박철규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자신의 군 생활 두 번째 경례를 올렸다. 한지수 중장은 말없이 그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눈에 비로소 따뜻한 미소가 어렸다. 충성. 박 장군.